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자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확실히 해가 짧아져서 오늘 날씨가 약간 어둡긴 합니다만 여전히 어둑어둑한 아침 시간이네요. 이제 일교차가 계속 심한 때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시장 끝났다. 뭐가 끝났냐? 압박이 끝났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늘 장 한마디, 겁쟁이 파월. 겁쟁이 파월. 네. 파월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질 거를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한 것들, 그 다음에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한 것들은 FOMC 회의록을 까보니까 조금 파월이 좀 세게 얘기한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 시장이 환호한 것은 FOMC 회의록을 까보니까 아이고 웬 떡이야 이러면서 올랐죠. 그동안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다양한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 중계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의 종합판이 오늘 FOMC 회의록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과 채권 자산 시장을 빼고는 모든 것들이 하방으로 향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압력이 대폭적으로 약화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FOMC 의사록에서 했던 얘기들을 나눠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이제 체크된 것들만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다면 오후 한국 마감 시간에 FOMC 회의록 좀 더 많이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수의 참석자들이 조만간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계속 연준 인사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미래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의 누적된 긴축 효과와 통화정책의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최종 금리 수준이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린 다 알고 있죠. 최종 금리 수준이 4.75에서 5.25 어디 사이다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참석자들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방기금의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는 문구가 써 있고요. 근데 이제 연준 경제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성장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가 아래쪽으로 상당히 치우쳐 있다. 그래서 내년 어느 시점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기본 시나리오의 가능성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라는 경제팀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FOMC 회의록에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는 침체에 대한 이야기 안 했거든요. 침체에 대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도 이 상태로 가면 우리 침체할 가능성이 반이고 괜찮을 확률이 반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중요한데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래, 오케이. 침체는 우리가 바라는 거야. 침체는 나의 꿈 이러면서 계속 엑셀 밟을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으로? 못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못 밟아요. 그렇게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장이 간파를 한 거지. 아싸! 이러면서 땡기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참석자들이 연준이 필요 이상으로 정책을 긴축할 위험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연준이 이제 잘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시장을 제약할 것이고 소위 말하는 오버키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연준에서 인식했으면 오버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훨씬 커졌죠. 자, 그러니까 연준은 우리가 이제 보이는 대로만 행동할 것이다. 연준의 미래가 뻔히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보고. 바로 이것 때문에 내년도에 연준은 정말 힘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뭐 너희들 행동할 거 다 아는데 뭐 이러면서 땡겨. 그럼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되먹임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산시장이 너무 올라가면 자산시장의 부의 효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그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이 더 촉진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왕창 다 박아놨는데 이게 뭐 평가가 한 20%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안 살 자동차도 사게 되고 안 살 가전제품도 사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 부자 됐으니까. 일반인들의 심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FOMC를 간파하고 미국 시장이 올라버리면 많이 올라버리면 그것도 그러면은
연준은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경기 침체 오는데 침체를 알고도 버튼을 눌러야 되는 상황이 내년에 올 수도 있다. 즉, 금리 상태가 얼마나 제약적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막 달려왔어. 우리 얼마나 달려왔지? 그걸 한번 재는 시간이, 숨고르기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숨고르기의 시간을 간파해서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아, 이거 안 되겠다. 금리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죠. 상황 분석하기 전에 한 번 더 금리를 더 올리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 정말 미래의 상황들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저는 내년 상반기에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건 이건 내년 상반기에 얘기가 될 것이고요. 시장은 환호하였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상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동안 뭐 계속해서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조금만 올랐고,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컸던 기술 성장주들의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굉장히 세게 올랐고요. 자, 디즈니 어제 하루 조정 받더니 다시 아이거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올랐고요. 자, 테슬라가 드디어 반등을 한번 세게 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모건 스탠리와 시티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최근에 약세인 거는 중국에서의 가격이나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 가능성, 그 다음에 성장주가 약세인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내렸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봤을 때 테슬라가 나쁠 때 최저 $150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는데 여기에 거의 근접을 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네 모건 스탠리가 보는 입장에서 테슬라는 유일하게 전기차 기업 중에서 펀딩이 필요 없는 기업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졌고 우리의 목표 주가는 $330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티에서는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상향을 했고요. 목표 가격을 $141에서 $176로 상향을 했고, 현재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리스크가 다 반영이 됐다. 그리고 23년도 PER은 30배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려면 그로스 마진과 평균 판매 가격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언급에 힘입어서 많이 올랐고, 이 자료는 바바리안 리서치가 정리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반면에 석유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유 기업들의 주가가 꽤 크게 떨어졌습니다. 석유 가격이 $77까지 떨어졌어요. 자, 오늘 그 원자재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플레이션도, 그러니까 연준도 금리를 많이 못 올리는, 이제 뻔히 보이는 수준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 왔는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WTI와 브렌트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4% 정도 수준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81에 77, 브렌트는 88에서 84.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러시아 생산 원유에 대한 EU 국가들이 가격 상한선을 도입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가격 상한선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는 $60 언저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70까지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바는 $60대, 최대치는 한 $70로 가격 상한선을 정하겠다. 물론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는 국가한테는 절대 이제 석유를 안 팔 거야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그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보다 훨씬 싼 가격인 $60대에 거래가 되고는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뜨게 되니까 WTI, 브렌트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뭐 반등은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추가로 더 하락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많이 압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가솔린 가격이 더 중요한데요. 이번에 가솔린 가격이 지금 2.54에서 2.48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건 원유 가격도 원유 가격입니다만 가솔린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면 가솔린 재고가 증가한 걸로 나와요. 재고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봤었는데 가솔린 재고가 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20만 배럴이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가솔린 재고가 305만 배럴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일단 원유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베이커 휴즈의 굴착 장비수 발표가 매주 나오는데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627개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623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늘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커 휴즈의 총 원유 시추 수는 몇 개냐? 기존에 782개에서 784개로 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유가가 떨어지는 거를 원치 않는 그 수준 뭐냐면 과연 원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최대 수출국이잖아요. 원유 최대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어요. 얘네가 최대 생산국이자. 과연 미국이 유가가 더 떨어지는 걸 원할까 하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되었거나 미국의 원유 시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유가의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자, 금리가 떨어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도 떨어졌죠. 오늘 먼저 금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정말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제 이제 3.76이었는데 7bp 정도가 떨어지면서 10년물이 3.69가 되었고요. 자, 2년물도 5bp 정도가 떨어지면서 4.53에서 4.48. 자, 3개월물은 뭐 떨어질 일이 없죠. 12월 그 콜 금리하고 연동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30년물은 거의 10bp 떨어졌어요. 장기물 금리 하락폭이 어마무시하죠. 상당히 떨어졌고, 자, 5년물도 꽤 6bp 정도 수준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들이 다 크게 떨어졌는데, 자, 금리 격차를 봐야 되겠죠?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는 마이너스 78bp가 넘어갑니다. 야, 이거는 뭐 도대체 언제 이런 금리 차가 있었지? 자,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된다? 은행들은 장기물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어진다. 예? 역마진이니까. 아무리 뭐 보정금리를 추가 금리를 더 받는다고 해도 저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고요. 자,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차도 61bp, 62bp가까지 벌어졌어요. 와, 이거는 이제는 10년물, 와, 이건 도대체 얼마나 가상금리를 받아야 이게 적정 마진이 은행에서 만들어질까요? 앞으로 은행의 대출은 주는 게 기정사실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3개월물과 2년물의 금리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6.7bp까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뭐 좀 더 늘어났던 것이 다시 좀 줄어들면서 16bp입니다. 저것까지 역전된다면 시중 유동성은 급격하게 말라갈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대출 레버리지가 상당히 많이 줄 것이다 라는 거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저렇게 떨어지니까 달러 들고 있을 때 뭐가 좋겠어요? 별로 안 좋지. 자,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추락을 했습니다. 1%예요 거의. 자, 107.17에서 106.12로 거의 1%고요. 자, 그거 일단 다른 통화들이 다 받았습니다. 유로도 받아가지고 1.030에서 1.039로 바뀌었고, 달러엔도 141에서 139로 바뀌었고, 원화도 20원 가까이, 15원 넘게, 1% 넘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1,453원에서 1,437원.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위안은 올랐다는 거야. 이거 왜 그러지? 오늘 오후에 권씨와 함께 도대체 왜 이런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만 오히려 추가 약세가 되는 아주 신기한 상황이 됐는데요. 자, 원화는 다른 통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유로화 대비로는 1,390원, 그 다음에 엔화 대비로는 100엔당 958.08원으로 다른 통화 대비 원화의 통화는 최근 이번 주 들어와서 약세였는데 오늘은 다른 통화 대비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여기서 끝났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냐 하면 인플레이션의 그 시장의 제약적인 수준까지 금리를 지금 올릴 건데 연준의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거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끝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제 지표 발표된 것 보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PMI 지표는 좀 나쁘게 나오는 게 좋고 앞으로는 소매나 이런 것들은 좀 좋게 나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연착륙을 위해서는 그런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11월치가 나왔는데요. 기존에 50.4에서 47.6으로 침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50이 기준선인데요. 47.6. 예. 그 다음에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11월치는 기존 47.8에서 46.1로 또 떨어졌습니다. 5개월 연속 위축세고요.
마켓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 11월치는 48.2에서 46.3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구매활동 지수도 이렇게 팍팍팍팍 줄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들이 이런 지표들을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침체 가능성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 금리 올린 효과를 기다려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더 아니다라는 게 이런 지표를 통해서도 더 확인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나왔습니다. 24만 명 나왔는데요. 이전에 22만 3천 명이었습니다. 실업수당도 늘고 있어요. 신규가 늘었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를 보는데 4주 평균은 21만 1,000명에서 22만 6,70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많이 늘었죠? 네, 5,000명이 넘게 5,500명 정도가 늘었어요. 4주 연속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자,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어떻게 되나? 150만 3천에서 155만 1,000으로 이것도 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졸츠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졸츠도 이렇게 되면 구인 이직 보고서의 졸츠가 상당히 많이 지난번에 늘어났지만 이번에는 이제 빠질 가능성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고용의 질은 우리가 이제 계속 봤지만 기업들의 그 최근에 그 구조 조정 그러고 인원 감축 계획들을 다 봤기 때문에 뭐 메타나 뭐 여러 회사 그럼 뭐 저기도 절반이 잘렸잖아요. 어디야? 없어진 회사, 그 상장 폐지한 회사, 트위터. 그러니까 만약에 졸츠가 높게 나온다고 해도 지금 고용의 질은 굉장히 나빠진 거고 이 그 고용의 질 고용의 정규직은 계속해서 주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조만간에 주말에 이제 허전 이사와의 대담 내용이 나갈 건데 지금 현재 그 이민자 수가 너무 적고요. 그다음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요. 근데 한국도 지금은 그래요. 이게 정말 신기한데 한국도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저녁 이런 연말에 술자리 같은 데 가면 막 12시까지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집에 언제 가? 막 이랬는데 요즘은 10시 전에 다 끝나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10시 전에 다 끝나고 주말에 문 닫는 데도 굉장히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한국도 지금 좀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좀 미국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모기지 시장 지수 나왔는데요. 자,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모기지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지난번에 6.9로 7.1에서 떨어졌는데 좀 더 떨어졌습니다. 6.67. 자, 30년 모기지 금리가 6.67. 자, 그러니까 이런 쪽도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한계를 봤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금리가 조금 빠지는 흐름이고요. 모기지 그 시장 지수는 205.2에서 209.8로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2.2% 증가입니다. 이전에 2.7% 증가였고요. 건축 그 승인 건수는 151만 2천 채, 이전에는 156만 채. 건축 허가 건수는 전주 대비 3.3% 감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지표들이 또 있는데요.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 지수인데요. 11월치가 나왔습니다. 56.2에서 55.6으로 이것도 좀 떨어졌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54.7에서 오히려 56.8로 좀 올랐고요. 자, 그다음 소비자 평가 지수는 65.6에서 58.8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1년치 기존의 5.0에서 4.9로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기존의 2.9%에서 오히려 3.0%로 조금 오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는데요. 7.9%, 야, 이거 아침 6시에 발표. 7.9%에서 7.3%로 생산자 물가가 좀 낮아졌고요. 전월비는 0.2% 물가 상승에서 0.5% 상승으로 조금 더 전월비는 올라갔습니다만 전년비는 7.9%에서 7.3%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생산자 물가가 7%라는 건 한국의 물가도 쉽게 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원화가 강세가 된 게 이번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인플레이션 수치에는 반영이 안 되겠죠 아마. 자, 그렇다면 이 수치를 보고 한국은행은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오늘 금통위가 10시부터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면 50bp를 올릴 겁니다, 오늘. 그래서 3.5%로 기준금리가 바뀔 것이고요. 워낙 강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진다고 판단한다면 0.25%로 올리겠죠. 어찌되었건에 이번은 논쟁이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락호락하게 전원일치 0.25%나 0.5%는 없을 것이고요. 거의 반반의 각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근데 총재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그다음에 금통위에서 10시에 결정하고 한 3, 40분 후에 이창용 총재 나와서 기자회견 발언을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그 기자회견 발언을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창용 총재는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파악이 됩니다. 굳이 기자들의 전달을 듣지 말고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